네. 그러면 오늘 한국사 지도사 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김미라 선생님부터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11번 다음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 영영회 태봉제, 주제 후삼국시대 태봉의 역사 재현, 기간 2012년, 장소 종합운동장 및 관내 일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태봉제라는 행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에 그 태봉하면은 그 궁예가 우선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이제 양길의 부장이 되었다가 후고구려를 세워서 송악의 도움을 이제 정합니다. 예, 신라 땅의 절반 이상을 후고구려 영토를 편입하고 이제 국호를 마진으로 고친 후에 철원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 후에 골품 제도를 대신한 이제 새로운 신분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새로운 왕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구관등제라는 그런 이제 신분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평성을 국정원 최고 기구로 하는 중앙 관제로 마련해서 국호를 태봉으로 고친 후에 이제 반신라 정책을 강화하며 이제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축제는 그 궁예가 억가행렬 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궁예의 어가행렬 재현입니다. 네. 그러면 답은 궁예의 태봉이기 때문에 궁예의 어가행렬 재현이라는 그런 축제가 맞는데, 그러면 오답 해설을 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번 종묘제례학. 종묘제례학은 뭐죠? 종묘제례학은 네, 조선시대의 그렇죠. 그런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그 네. 다음에 예, 황산벌은 네. 백제와 이제 신라의 그런 전투고요. 그 네. 다음에 그 황산벌 백제의 그 황살번 전투에서 백제의 장수 이름은 백제에서는 여기서 누가 전사를 하죠? 계백장군이 백장군. 지금 많이 긴장하셨죠? 네. 예, 예. 좀 긴장을 푸시고요. 계백장군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계백장군이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에서 이제 화랑 화랑을 내보내서 그다음에 거기 신라군의 사기를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서 전투에서 지죠. 그래서 거기서 계백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황산벌 전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묘제례학은 조선시대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종묘제례는 원래 종묘 행사를 어, 역대 음력 사맹삭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4월, 7월, 10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5회에 걸쳐서 받들어 왔는데, 요새 근년에는 그 전주이 씨의 대동 종약원 주관으로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한 번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이 종묘 재계약을 한번 보고 왔는데 한번 볼만 하더라고요. 어,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종묘를 답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네, 재대학 할 때 한번 오셔서 이 공연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이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온달 장군 진원지는 온달 장군은
온달 장군은 고구려 장군이죠. 네. 네네. 그래서 고구려의 우리 왜 그 평강공주와 그 바보 온달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 이제 평민 출신으로 이제 그 평강왕, 그 평원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577년이면은 6세기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 그때 이제 북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침략을 했을 때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왕 때 어, 신라에 뺏긴 그 밑에 한강 유역을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590년에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지만 아단성 지금의 아차산 밑에 있는 아단성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 진원제는 고구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상감청자 제작 체험은 물론 고려에 관계되는 행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태봉과 관계 있는 행사로는 김예의 어가행을 제안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김영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12번 다음 문서를 작성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봉거올 사회점촌은 촌입니다. 촌장이 있겠죠. 둘레가 5,725보, 둘레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수, 가구 수가 11호, 11가구, 사람 수도 147명 나오고 3년 사이에 이사 온 사람이니까 3년마다 조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모두 25마리, 노는 102결, 뽕나무 1,004그루 뭐 이래 가지고 이 촌의 이 사이점촌의 모든 인구수, 가구수하고 그 재산 상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33년에 일본에 있는 그 동대사 도다이지에 있는 그 쇼쇼인이라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때의 그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 그래서 이 민정문서인데 이것은 3년마다 이 촌주가 그 고을의 인구수, 그리고 토지수, 특산물, 그리고 가축수, 유실수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보면은 그 호에 있는 노동력을 파악한다. 즉 노동력을 파악한다는 소리는 군역을 부하기 위해서 노동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생산 자원을 파악한다. 이거는 이제 조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생산 자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정문서를 작성한 목적은 조세징수, 4번에 있는 조세징수와 노동력 동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래가지고 좀 이 신라, 그 고대 신라지만은 효율적으로 이 촌락을 갖다가 딱딱이 집단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촌주가 보면은 그 통일신라 말기에 보면은 지방 호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오답을 보면은 유학교육진흥 1번에 이런 유학교육은 신라를 통일한 그 삼국 통일신라 초기에 신문왕 때 국학이 되어 있습니다. 국학을 세워가지고 유학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태학으로 경도왕 때 태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일단 국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백 회의 기능 축소, 이것은 통일신라 초기에는 왕권 강화책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은 화백회의, 기족회의는 기능이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신라 초기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 요거는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과거는 고려 광종 때 일단 그 쌍기의 근위로 만들었지만, 요때 과거 제도는 아니지만은 독서 사문과라 해가지고 독서 사문과에 상중하라 해가지고 능력에 따른
관리를 선발하고 관리를 재배치하고 관리 승진할 때도 상중하의 그 등급을 나눠서 배치하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5번 단가의 활발한 문화교류. 이거는 신라 그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착원한 뒤에 한강 밑에 있는 그 당항성을 통해서 당과의 직접적인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예, 이상입니다. 네. 어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문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라 그 민정 문서인데 우리가 신라 장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신라 장적에 그 표시되어 있는 이 고을은 우리가 그 통일신라 때 그 지방행정구역을 부주 오소경이라고 두는데 그 오소경 중에 하나인 청주의 서원경, 그렇죠. 서원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라 민정 문서하고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때 양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그 양안도 토지 대장이죠. 그 양안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는 뽕나무, 그러니까 유실수가 적혀 있습니다. 유실수가 적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3년마다 여기 그 기록 새로 기록을 한다는 거, 그것이 민정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그 아까 그 일본 쇼다이 예,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민정문서에 기록된 이 고을은 서원경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안다미 선생님. 13번 다음 기획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장보고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개관한 장보고 기념관이었다. 그 다음으로 장보고가 설치한 군진의 흔적인 목책을 둘러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해진은 지금의 완도 지역에 있으므로 답은 2번 나 지역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는 어디죠? 네. 강화도 지역이 네, 되겠고요. 강화도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다 지역은 다 판나 지역은? 제주도 지역이 네. 되겠고요. 그리고 라 지역은 거제도 네, 지역이 되겠고요. 거제도고요. 마 지역은 우산이라고 해서 울릉도 지역이 네, 되겠습니다. 울릉도를. 그래서 이것은 뭐 문제가 좀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활동한 그 지역을 찾는 문제, 청해진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김미라 선생님. 14번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전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그림에 보면은 소주꼬리랑 변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소주꼬리는 양조주를 증류시켜서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옹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국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변발은 이거는 이제 중국 국방민족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인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가 그 원나라 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다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제 받아들여졌던 이제 그런 풍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호복이 유행하였다. 네, 이거 호복 역시 그 원에서 고려로 네, 그 유래된 그 의복이고요. 그 다음에 친원파가 득세하였다. 네, 이때 그 고려가 네, 원에
지배를 받았을 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4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네, 정동행설은 원래 그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위해서 개경에 설치했던 네, 그런 기관인데 이거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이제 고려를 그 통치하는데 네,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 왕실 호칭이 격화되었다. 그 원래 고려에서는 국왕의 묘를 조나 종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왕으로 이제 격화시켜서 사용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짐을 고로, 그다음에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네, 세자로 격화시켜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1번, 2번, 4번, 5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그 여진족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네, 3번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14번 문제는 고려 시대를, 고려 시대는 참 정치가, 시기가 굉장히,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신 그 정변 이전은 그, 문벌 귀족의 사회고요. 그다음에 무신정변이 있고 그다음에 100년 동안의 기간은 무신집권기가 되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권문세족이 어, 굉장히 그 집권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 무신집권기에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몽골족이 침입을 하면서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원의 내정 간섭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렬왕서부터 이제 그 국민왕 초까지 내정 간섭기가 들어가는데 그 원의 내정 간섭기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호법, 뭐 친원파가 득세했는데 이 친원파를 그러니까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때 친원파는 권문세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정동행성은 원래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 원정의 고려를 동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것인데 정동행성의 장관은 우리 고려의 국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부속기구가 이문소라고 있는데 그 이문소에서 고려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문소를 폐지한 왕이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그래서 그 반원 정책을 쓰면서 이문소를 폐지를 함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원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문소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왕실 호칭이 격화되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짐은 고로 바뀌고 폐하는 전하, 태자는 세자 이렇게 바뀌고요. 그 왕실 호칭만 격화가 되는 게 아니죠. 관제도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첨입으로 바뀌고요. 격화가 되고요. 도병마사라고 있었죠. 도병마사가 도평 의사사로 격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호부는 판도사, 병부는 군부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부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관제도 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원나라가 우리 고려 영토에다가 쌍성 총감도 또 동령부 또 제주도에 그 탐나 총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래서 이 14번 문제를 통해서 원의 내정 간섭기를 총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번을 올렸는데요. 이것으로 통해서 그 고려의 그 굵직굵직한 그 특징 있는 그런 시기의 모습들을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김영철 선생님. 네, 15번 가에 들어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물음이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천 과정입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천 과정은 조선시대는 이게 그 과전법, 1번이 과전법, 2번은 보면은 이거는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직전법. 이거는 조선 세조 때 시행된 직전법이고 3번의 관수관급제는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입니다. 그 요거로서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에 시행되었던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이다. 일단 1, 2, 3번을 먼저 보면은 과전법이란 것은 1391년에 조선이 개국하기 1년 전에 조선 건국 1년 전에 이 그 금문 세족들이 그 조선의 그 원간섭기에 세력이 형성된 금문 세족들에게서 토지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위해서 이 과전법을 실시했습니다. 과전법은 말 그대로 10분의 1세입니다. 이거는 과전법. 그다음에 이 직전법은 이 이래 과전법이 이래 이 시행이 돼 오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이 과전법은 이거는 그 특징이 세습이 안 되는데 공신들이라니 또 예외적으로 세습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대로 그 공신전이라든지 그 또 수신전 이거는 과전을 지급받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미망인이 6개월 이상 수전을 하면은 그 집에 정남이 태어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는 세습을 할 수 인정하는 수신전. 그 다음에 부모가 다 돌아가신 그 과전을 지급받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고아에게 훈량전이라고 자립경제 개발을 해주는 이런 독특한 토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일부가 예외적으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부족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이 직전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조선 세조 때의 토지 제도입니다. 그 밑에 관수관급제는 이렇게 직전법을 해서 또 이래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고 관리는 일반인에게 조를 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통상 정상적인 10분의 1인데 이 관리들이 과다징수하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많아 가지고 국가에서 그러면은 일반인한테 직접 조를 걷어 가지고 관리에게 그 지급하는 그런 관수관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요거는 관수관급제는 시행되다가 임진왜란 이후 되면 소멸이 돼 가지고 인조 때 그 영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1개월당 4주씩 하는 영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은 그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답은 2번 현직 관리에게만 과세를 지급하였다. 여기입니다. 여기 답이고 나머지 보기에 대한 이 해설 보면은 1번에 전지와 시제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전시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란 것은 논밭, 즉 논밭, 토지를 말하는 경우고 시지는 옛날에는 요즘같이 가스나 기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땔감이 없으면은 이 밥을 해먹지 못합니다. 이게 난방이라든지. 그래서 임야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시지 그리고 그걸 주는 전시가가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의 주 토지 제도는 전세제도는 전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시가도 보면은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로 나눴는데 이 시정전시가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그리고 인품이라는 요 독특한 이 제도에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개정전시가는 인품을 빼고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지급했고 그 다음에 경정전시가는 마지막에 경정전시가는 전직도 빼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것이 경정전시가입니다. 그래서 경정전시가가 마지막에 고려 문종 때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노동력의 증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이거는 요역입니다. 요역은 정남 그러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은 법적으로 요역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4번 인품과 간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정 전시가입니다. 전시가의 시정 전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고려 경종 때 나왔던 시정 전시가입니다. 그다음에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이 조선 성종 때 관수 관급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제 직전법에서는 지금 과전법은 전직 관료, 그 다음에 현직 관료를 통틀어서 전직과 현직 관료들한테 모두 지급이 되는 그런 토지 제도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신전도 있고 휴량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전, 휴량전 같은 경우는 세습이 되다 보니까 사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또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이 굉장히 부족해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를 하는데 그 세조 때 직전법은 그가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만약에 퇴직 후에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려고 자기가 지금 관직에 있을 때 굉장히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차지해서 농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그 농민들이 굉장히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농민 지배가 굉장히 약화가 되기 때문에 성종 때 이제 수조권을 대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행을 해서 그 이제 그 관리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런 관수 간급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국가가 소조권을 대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종 때 관수 간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전법, 직전법, 관수 간급제는 반드시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다미 선생님. 6번 다음 대화를 나누는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대화를 보면 어이 오랜만일세 나는 대화장 가는 길이네만 자넨 어디 가는 길인가 하고 그 상대 상인이 나는 대화장에 가는 길일세 장날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우리 같은 보부상이 장터밖에 갈 곳이 더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이 상인들이 보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은 장시에서 농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장시를 연결하면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 등을 한 사람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돌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보부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여러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가 되겠습니다. 그 1번에 전국에 송방을 두었다는 그 사상 중에서도 개경상인인 송상들이 전국에 이 송방이라는 곳을 두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가의 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17세기 이후 대청무역 활동을 주로 의주 상인들을 이제 만상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숙박업에 주로 종사했던 사람들은 각 포구에 있었던 객주들로서 이들은 그 포구에서 숙박업을 종사를 하기도 했고 그 선장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이제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받은 사람들은 시전상인들로 시전상인들은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지급해주거나 해주는 대신에 그들이 파는 상업품들을 난전 상인들이 팔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금난 정권의 그 권리를 이제 부여받기도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이것은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죠. 제가 이제 아까 4번 금난 정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금난 정권을 폐지한 그 정조 때 그것은 신해 통공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 신해 통공으로 그 정조 때 금난 정권을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상들의 그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요. 그다음에 5번에 그 여러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이것이 이제 보부상들의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첨가적으로 더 이제 그 정리를 더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 그 보부상들의 그런 조직들을 고종이 독립협회의 견제책으로 황국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종이 그것을 견제책으로 보부상들을 그때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더 되었으면은 되면은 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있습니다. 자, 17번은 김미라 선생님. 네. 17번 가신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신분 구조라고 돼 있고 이렇게 법제상과 실제상 계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법제상으로는 양천자라고 해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통칭해서 통칭한 말에서 윤유가 됐고 그 대체로 이제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차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료가 되기 위한 유학 공부에 전념하고 그 관직을 이용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중위는 양반층 아래에서 실무를 집행하는 하부 지배 신분층이었습니다. 그 기술관, 향리, 서리, 토관, 궁교, 서울 등이 이 중인층에 속했고요. 그다음에 상민은 평민과 양민으로도 불렸습니다. 주로 농업이나 상업, 수공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신분층인데 생산활동에 그 종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전세나 역, 공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천인에는 그 노비랑 백정, 광대, 무당, 이제 창기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천인의 대부분 는 이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이제 공노비랑 사노비로 구분이 되었고, 그 노역으로 자신들의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뭐 매매나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고, 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수는 있었지만 주인에게 이속되어서 이제 생활에 자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그래서 이제 가는 상민 계층이 되는데요. 1번 시전에서 비단을 이제 파는 상인. 네, 이게 지금 맞는 내용입니다. 상민은 뭐 농업, 상업, 수공업 뭐 이런 이제 업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전에서 비단을 파는 상인은 이제 상민의 한 예로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해민서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관. 네, 이거는 그 중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과거 공부를 하는 호주 판서의 아들. 네, 이거 과거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양반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중국 사신을 받지 않은 조선의 통역관. 이것도 역시 중인입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다가 주인에게 불려가는 노비. 네, 이거는 천민
층에 해당이 됩니다. 네, 17번 문제는 뭐 수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철 선생님. 8번 다음 정책이 실시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16번 문제하고 좀 맥이 상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을 보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저자거리의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락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선 정조 때 시행된 신의 통공으로 하고 금난 정권이 폐지됐습니다. 금난 정권이라는 것이 보면은 조선 그 후기에 그 상권이 치열해지자 이 그 시전 상인 그러니까 유기전을 비롯한 이게 종로 근데 이거 시전 상인들의 이 시전 상인들은 말 그대로 의용상인 그 왕실에 필요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납부하는 의용상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전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런 그 왕실에 국가에 들어가는 국역 부담을 부담하는 대신에 자기들 반대급부로 자기들에게 난전을 금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금난정권인데 이 금난정권이 18세기에 들어가지고 그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임금의 조치로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이것이 그 조선의 이것도 근대화되어가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정치 실체를 기록 가장 적절한 것이 답은 3번인데 이 사상이 상권을 넓혀주게 됐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주의 만상이라든지 개성의 송상, 동네 내상 같은 그리고 한성의 그 이 경강사인 같은 이런 대상들이 많이 발전했고 그 이후에 또 지방 장시를 통한 보상들의 그 활약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번 우선 그 보기 1번의 해설 보면은 지방 장시가 처음 열리게 되었다. 이거는 지방 장시가 처음 열린 것은 15세기 말 남부지방 특히 전라도에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한 1000여 개소 정도가 이것이 개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5일장입니다. 5일장. 그 다음 2번 국가의 상공업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랬는데 조선 초기에 보면은 조선 초기 국본은 농업이에요. 농업이니까 중농억상 정책을 써가지고 이 국가 재정의 주가 토지에서 나오는 전세입니다. 전세. 그래서 나머지 공업에 나오는 공장세나 사업에 나오는 상인세는 별 큰 재정의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농업을 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가 상업 통제는 조선 초기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4번의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말한다. 이것이 앞에 이야기할 때던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조선 개국 1년 전에 과전법을 해서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고, 다음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이 강조했다. 이 이야기도 조선 초기에 중농 억상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양반과 그 농공상 그 상민에도 농업, 공업, 상업의 이런 직업적 차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 18번 문제는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사회적인 모습이 굉장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번 같은 문제는 조선 후기에 어떤 그 변화된 그런 경제라든지 그런 사회 모습에 관한 그런 정책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저, 그러니까는 지방장시가 처음 열리게 된 것도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5세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상공업 통제, 조선 정기가 되겠죠. 그래서 농번 억제, 농번 정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다 조선 초기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회의 모습이고요. 18번의 그 출제 의도는 조선 후기에 그런 신해 통공이 신해 통공이 정책이 실시된 결과에 오는 그런 사상이 상권을 넓힐 수 있게 된 이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조의 개혁 정치 중에 이것이 상당한 부분의 개혁 정치가 되겠는데 그것도 이 18번 문제를 다루면서 그 그때의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그런 사회의 그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안다미세님. 책은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역사 신문이 나와 있고 대동법 마침내 시행되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호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농민의 부담이 컸던 공납은 박납의 폐단으로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이이와 유성룡 등이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1608년에 선해청을 두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선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시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농민의 토지 이탈이 증가하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고 농촌 사회가 불안하게 되자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서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먼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조 때의 조익의 주장으로 강원, 충청, 전라도에 이제 실시하였고, 그러나 이제 최명길의 반대로 실패를 하고 17세기 중엽에는 김육의 주장에 따라 1개월마다 12두로 경감을 시켜서 효종 3년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그리고 효종 8년은 전라도에서까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가 된 것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인데 평안도랑 함경도랑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으로 인해서 가우에다가 이제 과세를 매기던 과세 기준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게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토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에서 이제 토산물을 납부하는 대신에 쌀과 무명, 삼배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인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물을 납부하게 하는 등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토지 1개월당 아까 12두씩 이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품 수요와 이제 공급이 증가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인이 관청에서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는 등의 이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영 과정에서 이제 폐단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쌀 가운데 지방에서 이제 저장해두는 유치미가 감소하고 이제 위에다가 상납하는 상납미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지방 재정이 악화되어서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대동법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을 보면은 니은하고 디귿 관청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공납의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가 되겠습니다.
기역 백골징포, 황구총정 등의 폐단이 사라진 것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에 의해서였습니다. 백골징포는 죽은 자한테 군포를 내게끔 하는 거고, 황구총정 같은 경우는 태어난 원래 이제 15세 이상 남자들에게 군포를 매기던 걸 태어나자마자 이제 갓난 아기한테까지도 군포를 매기는 이런 폐단이었는데, 균역법의 실시로 이제 군포 1필만 내도록 하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니을 풍요가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하였다. 이것은 전등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을 말하는 걸로, 전등 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1등에서 6등으로 나누는 것이고, 연분 구등법은 풍용에 따라 상상등부터 이제 하하등으로 9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조세를 수취하는 세종 때 이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리을에 그 전분 육등법하고 연분 구등법이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전분 육등 뭐 그 토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방의 수령들이 하는 일인데, 그 수령들의 그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굉장히 가미가 돼서 제대로 이 등급을 어, 매길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최하 등급인 하한연 등급으로, 그래서 인조 때 그래서 영정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세에서. 그래서 영정법은 최하 4두에서 원래 6두까지 그 전세를 매기는데, 이제 그 4두로 거의 고정화되는 게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영정법이 인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세의 전세를 차등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 연분 구등법에서 이 그 부과한 그 내역을 보면 최고 상상전이죠. 상상전은 20도를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하는 하하죠. 그것은 4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조 때 그 영정법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까지 설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은 김미라 선생님. 20번. 다음 자료로 알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은 이 지도랑 이 조은선이 있는데요. 이 보면은 우선 이게 조선시대 때 그 현물로 납부된 조세를 운반하는 이제 그런 조운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전세, 공납, 역에 이제 조세를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다 이제 현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운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그 녹색으로 이렇게 익류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안도와 함경도인데, 이제 이쪽은 국경에 가깝고, 이제 특히나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받은 조세는 현지에서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이제 쓰이도록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지금 조운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1번 상평창에서 운영을 전담하였다. 네, 이거 상평창은 그 고려랑 조선시대 때 물가 조절 이제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와는 조운로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2번 고려시대의 조운 제도를 토대로 하였다. 네, 이것을
이제 맞는 이야기고, 세 번째, 조창에 모은 조세를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네, 여기서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네, 지금 강가나 이제 바닷가에 조창에 모아두었다가 이제 경창으로 운송을 하는데, 지금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서 이제 한양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이제 각각 운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평안도의 조세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째 현물로 받은 조세를 운반하기 위한 제도였다. 자, 맞는 얘기로 이제 틀린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상평창은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고려 조선 시대 때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익류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익류 지역, 평안도의 조세는 해당 지역에서 그냥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 접대비하고 이게 국경지대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로 수송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우리가 익류 지역으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5번 현물로 받은 조세를 운반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것은 이 좋은 제도로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조창 전국적으로 퍼져 있죠. 경창은 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창으로 운송하는 운송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번까지만 지금 풀어봤는데요. 나머지 지금 21번부터 24번까지는 지금 중복된 그런 내용이 많아서